이걸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모든 길을 안내해주던 나침반입니다. 손님,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는 그곳에 혹시 두고 온 것이라도 있습니까? 사과나무 마당에 안개가 낮게 깔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수리점, 노래하는 사과나무의 문을 두드린 이는 잔뜩 긴장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남자는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한참이나 구두 끝으로 바닥의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미루가 작업대 위 스탠드를 켜자 그는 그제야 빛에 이끌리듯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남자는 품 안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내 작업대 위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커다란 황동 나침반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모든 길을 안내해주던 나침반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한 곳에만 묻혀 서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미루는 안경을 고쳤으며 나침반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미루는 핀셋으로 나침반 림에 미세한 나사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사 틈새에서 굳어버린 소금 결정체들이 가루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미루는 그 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질감을 살핀 뒤 작업대 옆 현미령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아주 깊은 심해에서나 발견되는 고밀도의 염분이었습니다. 바늘은 녹슬지 않았고 외관도 깨끗했지만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끝이 특정 방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님,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는 그곳에 혹시 두고 온 것이라도 있습니까? 남자는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등에는 단 모양의 오래된 흉터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흉터를 매만지다 다시 주머니 속으로 손을 감추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가장 화려했던 시절,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던 곳입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였죠. 그날의 바다는 너무나 맑아서 저 너머의 암초가 다 보였습니다. 저는 더 빨리 가기 위해 정석 경로를 무시하고 지름길로 키를 돌렸습니다. 결국 배는 암초를 스쳤고 저는 소중한 항해일지를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 일지를 건지려 뛰어든 어린 선원이 그 선원이 돌아오지 못한 그 좌표에 바늘이 박혀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제 시간은 그 지점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길을 찾아야 하는데 이 녀석은 자꾸만 그때 그 자리로 가라고만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미루는 나침반 뒷면의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있는 투명한 비늘 조각 하나가 보였습니다. 미루는 그것을 핀셋으로 집어 남자의 손등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비늘은 차가운 공기에 닿자마자 푸른 빛을 내며 미세한 가루로 부서졌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손 안에서 바스러지는 가루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루는 나침반을 흔들어 보는 대신 작업대 옆에 놓인 작은 어항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어항 속에는 3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미루는 어항 속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돌이 바닥에 닿으며 미세한 파동이 일자 미루의 낮은 목소리가 수면 위를 흘러갔습니다. 세상엔 3종류의 물고기가 있다고 하죠. 어떤 어부들이 호수를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첫 번째 물고기는 지혜로웠습니다. 어부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우리 말을 것을 예감했죠. 놈은 익숙한 구덩이를 버리고 넓은 바다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흐름에 몸을 던져 자유를 얻은 것이죠. 미루는 핀셋으로 수면 위의 작은 수초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덜 영리한 놈이었습니다. 그물이 코앞에 닥치자 놈은 배를 뒤집고 죽은 척을 했습니다. 어부는 놈을 썩은 고기인 줄 알고 다시 물속으로 던져버렸죠. 비록 진흙탕에 굴긴 했지만 놈은 그 굴욕을 견디며 살아남아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마리는 달랐습니다. 놈은
그물이 발밑까지 오고 태양이 비늘을 태우는 순간에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여기가 참 깊고 좋았지. 놈은 과거라는 환상 속에 자신을 가두고 현재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예전의 영광을 추억하다 태양 아래 갇혀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놈을 죽인 것은 어부의 그물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이었던 셈입니다. 니루가 나침반의 유리 덮개를 가만히 두드리자 멈추어있던 바늘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제의 북쪽에 멈추어 있으니 바늘도 차마 오늘을 가리키지 못하는 것이죠. 허풍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의 웅덩이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라 해도 당신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지도의 한 귀퉁이는 바닷물에 젖어 쭈글쭈글했습니다. 남자는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사고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그 지점을 손톱으로 눌러 작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니루는 기름 한 방울을 바늘 끝에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바늘은 자석에 끌리듯 돌아가더니 거칠게 요동치는 창밖의 숲을 향해 곧게 뻗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물이 마르기 전에 흐름을 잇는 것입니다. 바늘을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바늘도 비로소 오늘 당신이 가야 할 진짜 북쪽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흙탕물 일지언정 바다에 닿는 법이지요. 남자는 지도를 챙기는 대신 작업대 위에 놓인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가만히 밀어놓았습니다. 화려한 성취의 상징이었던 열쇠들은 이제 조용히 빛을 잃었습니다. 남자는 가슴 주머니에 꽂혀있던 끈 만년필을 꺼내 지도 위에 수직으로 놓았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여기서 멈추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남자는 요동치는 나침반 바늘을 보며 분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미련이 섞여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나침반 바늘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거군요. 폭풍이 무서워서 배를 띄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폭풍은 배를 침몰시키기도 하지만 가장 빨리 목적지에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나침반을 믿지 말고 당신의 발밑을 흐르는 물의 정직함을 믿어보십시오.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당신도 이제 짐을 꾸려야 할 시간입니다. 남자는 나침반을 챙겨 가슴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는 입고 왔던 무거운 가죽 코트를 벗어 작업대 의자에 걸쳐두었습니다. 대신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벼운 방수 외투를 꺼내 몸에 맞게 여몄습니다. 미루는 남자가 두고 간 코트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단단한 목례를 보낸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나가자 사과나무 마당에 안개가 걷히며 먼발치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루는 남자가 남긴 지도를 조용히 말아 선반에 올렸습니다. 그가 남겨두고 간 열쇠 꾸러미를 집어 선반 위 주인 없는 물건들이라고 적힌 상자에 넣었습니다. 미루는 작업대 스탠드를 끄고 창문을 열어 실내의 소금기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붓으로 모은 소금가루를 사과나무 밑동에 부드럽게 뿌려주었습니다. 나무가 바다의 기억을 흡수하여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사과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파도 소리를 닮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흙탕물일지언정 언젠가는 바다에 닿는 법이지. 안개가 완전히 거친 길 위로 남자의 뒷모습이 작게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마당 너머 숲에는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한 사람의 활기찬 발걸음 소리가 기분 좋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